그래서 CNN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 CNN뿐만 아니라 어떤 지난 10년간 전체 이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이게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RNN에도 쓰이고 트랜스포머에도 쓰이고 들여다보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 단지 안 불릴 뿐이지 이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은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파트 1에서는 CNN이 구조가 어떻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뤘고, 뭐 기본적으로 학습은 어떻게 시키는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 우리가 자세하게 안 들여다본 거는 사실 CNN 구조상에서 백프랍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걸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데, CNN이라는 특별한 구조, 특히 파라메타 시어링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 파라메타 시어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백프랍을 할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요? 백프랍의 개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배웠던 이 백프랍의 기본 원리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프랍 원리가 한 4가지까지 확장해서 배웠었죠. 덧셈, 곱셈은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언급할 필요 없고, 커먼 소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커먼 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 파라메타 쉐어링은 커먼 소스의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된다라는 점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뭐 일종의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자, 같은 베리어블이 f라는 펑션의 인풋으로 쓰이고 g라는 펑션의 인풋으로 쓰였을 때 그 베리어블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먼 소스에서 그냥 더해진다 그랬었죠. 사실 이게 힌트가 거의 뭐 90%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메타 쉐어링이 바로 그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백프랍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100% 이해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트레이닝 말고 트레이닝이 다 끝났을 때, 그 트레이닝이 끝났다는 얘기는 웨이트 파라메타들이 이제 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다 끝내고 컨버전스가 일어나서, 그러면 그 웨이트 파라메타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됐는가를 한번 역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자. 그 역추적하는 과정 분석을 포스트 트레이닝 어널리시스, 뭐 제가 붙인 용어긴 한데 뭐 이런 걸 부르는 뭐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말뜻 그대로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웨이트 파라메타를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explainable AI하고도 직접 관련이 된다고 얘기했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를 넣어 그 실제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보고 그 최종 아웃풋을 끄집어내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종류의 테크닉들이 있고, 그것도 역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합니다.
근데 주어진 인풋 도메인까지 백프랍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은 다른 방법이긴 한데 Explainable AI의 가장 포퓰러하게 많이 쓰이는 CA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Class Activation Map이라는 게 그 방법론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법론이고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적용한 그래드캠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과 다 연관이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론은 이미지를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어떤 타겟 값,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000개 클래스를 클래스파이 하는 어떤 모델이 있다고 칠 때 어느 특정 클래스, 뭐 15번째 클래스가 인덱스가 에어플레인이었다. 그러면 그 에어플레인을 액티베이트 해주는 인풋의 그 픽셀들의 위치는 어딜까를 역추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즉, 제로 이미지를 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뭐 이런 스코어 펑션, 이거는 이제 그냥 아웃풋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보면 되겠죠. 스코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이 프리퀀시가 너무 강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전체 이미지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그런 텀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고 여기서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그런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했는데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토픽입니다.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뭐 응용적인 관점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쨌든 뭐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으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진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 시작할 때는 제로 이미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웨이트 파라메타만 가지고 즉 웨이트 파라메타의 정보만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대로 뭐 완전 보고는 못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테크닉을 뭔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LLM 같은 챗GPT 파라메타들이 이제 많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그 이제 하나의 응용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파라메타의 웨이트 파라메타의 그 데이터셋의 정보가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다, 숨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100%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점과 뭐라 그럴까요? 이슈들을 양산할 수 있는 토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 문제. 예를 들면 이게 영상이니까 이 정도지.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인 경우, 뭐 챗GPT가 대표적이죠.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또는 몇 년 전에 혹시 이루다라는 사건 뉴스에서 들어본 사람들 있나요?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적인 대화들, 뭐 남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적인 대화들을 트레이닝 데이터에 때려 넣어서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웨이트 파라메타는
독립이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독립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한 놈을 알면 다른 놈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말은 웨이 파라메타가 알려져 있으면 그 AI 모델에 쓰였던 데이터, 특히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도 긁어낼 수 있다. 뭐 그 사람의 크레딧 카드 정보라든가, 뭐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아주 심각한 보안 문제를 또 양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만으로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CNN의 그런 독특한 특징, 뭔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특징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더 재미난 사실은 이건 이제 CNN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오버피팅 문제가 CNN뿐만 아니라 모든 AI에 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 이 문제를 더 확장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이슈인데, 확장을 해서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은 오버피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경이죠. 시신경이 어떤 물체를 인식할 때 오버피팅이 되고 있는지, 휴먼 브레인이 실제로 많은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인 실험에서 이미 사람도 오버피팅이 돼 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주 친한 사람도 얼굴 사진을 정면으로 보면 바로 인식을 하는데, 그 얼굴 사진을 뒤집어서 여러 사람들을 놓고 구별하라 그러면 잘 구별을 못합니다. 사람들도.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람들도 어떻게 딱 뭐라 그럴까요? 정방향에 서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특정한 각도에 있는 그런 형태로만 물체를 인식하는 데 이미 특화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뭐 오버피팅이 배드 뉴스처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휴먼 브레인도 사실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한 거를 다 학습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많이 발생 안 하는 케이스에 이 비싸다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뉴런들의 커넥션을 거기다가 할당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꾸 적자 생존 이런 거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오버피팅이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딥러닝 과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오버피팅 같은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추가적인 단점을 또 하나 한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을 하기 전에 예시를 먼저 듣고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CNN 네트워크가 예를 들면 판다라는 곰을 인식하도록 이미 학습이 끝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판다곰을 집어넣었을 때 판다로 인식하는 게 있고, 거기에 아주 작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노이즈를 더해줍니다. 얘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더하나 안 더하나
요 사진이나 요 사진이나 여러분 눈에는 제 눈에도 구분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이즈를 더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돌려보면 이게 판다로 인식이 안 되고 엉뚱한 놈으로 원숭이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딥러닝 이 AI 모델들이 굉장히 인풋에 뭔가 센시티브한 게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 그 센시티브한 부분을 공략하는 어떤 어택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뭐 사이버 어택을 할 때 뭐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가정은 좀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바뀐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율주행의 AI 엔진에 스탑 사인을 인식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인풋에다가 이런 살짝 노이즈를 넣어버리면 스탑 사인이 뭐 시속 100km로 달리라는 사인으로 바뀌어버리면 스탑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무지막지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딥러닝을 사람들이 안 쓰면 아무 상관없는데 앞으로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입니다. 여전히 계속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SVM에서도 봤듯이 디시전 바운더리로 모든 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떤 뭐 물체를 아까 판다곰하고 원숭이하고 구별하는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봤을 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시작하면 이제 넌리니어한 네트워크가 되고 디시전 바운더리도 더 이상 직선이 아닙니다. 어떤 넌리니어한 커브들이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바운더리라고 치고 뭐 녹색이 판다, 그 다음에 핑크색이 원숭이라고 할 때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랬을 때 노이즈라는 얘기는 판다곰의 인풋이 지금 요즘 바운더리에 거의 붙어 있는데 노이즈를 넣는다는 얘기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살짝 넘겨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인풋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 입장에서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큰 차이를 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 이게 옛날에 한번 언급했던 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디멘전이 굉장히 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디멘전들이 파라메타가 뭐 몇 천만 개, 뭐 몇억 개 이러다 보니까 그 노이즈들이 각각의, 예를 들면 1000만 디멘전의 벡터가 있다. 거기에 노이즈를 뭐 10의 마이너스 3승짜리를 각 엘리먼트에 놓으면 각 엘리먼트별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디멘전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딥러닝의 90%는 거의 리니어한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다가 인풋 레이어 값, 액티베이션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통과시키는, 90%는 거의 리니어한 구조인데 결국은 행렬과 벡터의 곱은 각각 행들을 보면 내적하는 것과 동일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내적을 하는 과정에서 각 1000만 개 엘리멘트에 있는 조그만 노이즈들이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내적을 하면서 같이 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던 노이즈들이 내적이 1000만 디멘전의 벡터로 더해지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10의 마이너스 3승에 곱하기 10의 6승이 되면서 10의 3승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들이 합산되는 효과, 즉 리니어하고 하이 디멘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림에는 2디멘전으로 그려놨지만 사실 이거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거의 한 1000만 디멘전의 스페이스에서 이 바운더리들을 확장해서 상상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어비어스하지 않지만은 디멘전이 높아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비어스한 겁니다. 사실은 저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택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디펜스를 잘 하려면 경찰이 잘 막으려면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분야도 두 분야로 나뉩니다. 어택하는 방법을 계속 뭔가 개선시키는 연구 분야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디펜스를 계속 개발하는 연구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또 테크닉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아카이브에도 한번 올라 있으니까 심심한 사람은 보기 바랍니다. 이 어택하고 디펜스 하는 거를 겐 프레임워크에 넣어갖고 어택은 공격, 그다음에 디펜스는 디펜스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식으로 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논문이 저희 연구실에 논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다 컬랩스돼서 인지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자, 그게 왜 그렇게 쉽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또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거의 같은 테크닉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동이 되어 있는 토픽이고요. 전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로 이미지 시작해서 그레이디언트 값을 가지고 와서 이미지에 더해준다고 그랬죠. 바로 그 그레이디언트 값을 가져오는데 이 그레이디언트 어떻게 계산해서 오냐면 엉뚱한 클래스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은 팬다인데 전혀 다른 클래스 원숭이에 대한 클래스로 백프랍을 계속해 갖고 이미지 도메인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팬다에 해당하는 인풋 벡터가 요놈이 원숭이 도메인으로 잘 넘어가게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이즈를 생성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를 써서 간단하게 어택하는 방법이고 이게 모든 어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뭐 이런 또 굉장히 다양한 대톡들이 이 분야에서만 해도 디펜스하는 논문만 한 수백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이런 또 다양한 논문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NN의 어드버서리얼 어택. 근데 이건 사실은 CNN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딥러닝에 동일한 문제가 있고, 뭐 챗GPT 같은 NLP에도 동일하게 어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인풋 문장에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무슨 스페셜 캐릭터라든가 이런 패턴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답이 엉뚱하게 튀어나와 버리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딥러닝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사실은 배드 뉴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굿 뉴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잡이 있다는 얘기죠. 연구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연구할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이 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반가워해야 된다라고 긍정 마인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CNN 쪽은 사실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이 피크를 지나서 이제 좀 약간 사양 산업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빠르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쪽 영상인식 분야에서 나온 CNN 네트워크만 뭐 이름만 적어도 한 수백 정도 됩니다. 그거 일일이 다 하고 있다가 한 학기 다 지나갑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굿뉴스는 그거 다 배울 필요 없고 그 중에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방법론이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인식을 하는 분야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응용입니다. CNN의 응용이고 응용이라는 말의 암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고 뭔가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을 써서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종류의 태스크가 있죠.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늘 해왔던 겁니다. 어떤 물체들을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디텍션 요놈은 물체 위치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사각형 박스로 화면에 뭐 예를 들면 3개의 물체가 있으면 3개의 물체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주는 그리고 그 네모 박스별로 요게 뭐 사자다, 사람이다, 뭐 고양이다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해주는 즉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바운딩 박스를 표시를 해주는 것 그거를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 디텍션하고 비슷한데 디텍션은 어떤 물체를 사각형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놈은 사각형이 아니라 물체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따줍니다. 이런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로 이루어졌고 사실 이 분야도 약간 사양화 돼가고 있는 게 분야라기보다는 이쪽 CNN 쪽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미리 다 잔뜩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을 씁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벨이 없기 때문에 라벨이 없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때려넣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전엔 잘 안 됐던 성능이 잘 안 나왔었는데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이런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들이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CNN 거의 쓸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예를 들면 세그멘테이션에는 SAM이라고 해서 SAM이라고 해서 메타에서 공개된 모델인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미지에서 한 1000만 장을 썼다 그러면 얘는 뭐 한 10억 장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처음부터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고 모은다고 해도 저장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써서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약간 불행한 현실이긴 한데 이쪽 분야들이 대체로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런 분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살짝 올드해졌지만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테크닉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혁신이 그 레즈넷이라는 거 있죠.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고, 그 레즈넷이 그냥 계속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데, 하나는 성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고, 또 다른 방향은 성능보다는 경량화가 중요하다. 즉, GPU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모바일 폰에서 돌리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뭐 연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는 방향이 첫 번째, 세 번째, 덴스넷, 에피션트넷, 그 다음에 뭐 단어가 암시하듯이 경량화를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이 모바일넷.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경량화를 거의 한 30배 가까이 했는데 성능은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세가 거의 웬만하면 모바일넷을 써버리는, 왜냐하면 30분의 1로 작은데 성능은 거의 안 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가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차세대 AI 기술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모조리 다 서버에서 돌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태동하고 있는 단계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사실 딱 그런 분야입니다. 어떤 디바이스 위에서 돌아 서버로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성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사이즈를 줄이고 연산량을 줄여나갈 건가, 이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아까 문제가 있으면 돈이 된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덴스넷. 덴스넷은 이제 레즈넷 개념을 좀 극단적으로 가져간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또 이건 많이 안 쓰입니다. 몇 가지 좀 뭐랄까 연산량적인 면에서 단점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가져갔느냐? 이제 두 가지로 차이가 있는데, 레즈넷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커넥션을 연결했죠. 컴브레이어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요놈을 요 인풋을 여기다 더해주고, 또 그 인풋을 밑에다가 또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극단적으로 가져갈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백프랍을 위한 하이웨이라고 그랬죠.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 고속도로를 굳이 뭐 하나만 뚫을 필요 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전정 거에만 연결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전에 있는 걸 모조리 다 연결시키자. 무슨 얘기냐면 이 관점에서 이것도 연결시키고, 이것도 연결시키고, 이것도 연결시키고, 이것도 연결시키자라는 개념으로 더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게 덴스넷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여기도 연결돼 있고, 원래는 여기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레즈넷은 여기 다 연결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끝에서 두 번째 컴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자기 전에 있는 놈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 근데 재미난 사실은 레즈넷에서는 덧셈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덧셈을 하는데 여기서는 덧셈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CNN을 배울 때 커널의 개수가 아웃풋의 채널과 같고, 여기 아웃풋에 이제 채널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더하지 않고 그냥 추가적인 채널로 더해주는 형태. 무슨 얘기냐면 여기 4개 채널이 나왔으면
이거 뭐 6개가 있죠. 6개 채널을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버린다. 10개 채널이 되고, 이것도 여기다 4개 붙이면 14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지 않고 그냥 그 정보를 그대로 갖다 그냥 층층 이 3차원 쪽 디멘전으로 쌓아놓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백프랍에 대한 그 고속도로 경로를 만들어 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덧셈보다 더 뭐라 그럴까 더 파워풀하게 갖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약간의 단점은 이 데이터 사이즈가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피처 맵이 점점 커지죠. 그런 또 연산량이 많아지는 또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는 쓰이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을 덴스넷이라고 하고, 자, 근데 덴스넷의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채널을 갖다가 이어붙이기 때문에 요 H하고 W, 여기 보통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그 피처 맵의 사이즈, 2디멘저널한 사이즈가 채널끼리 갖다가 붙이려면은 요 레졸루션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24x224하고 저기는 뭐 112x112를 갖다 붙이는 게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스트라이드나 맥스플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블락 안에는 이 스페이셜 사이즈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이런 덴스넷 블락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안에선 사이즈가 똑같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뭐 2분의 1씩 줄이려면 풀링을 중간에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덴스넷은 레즈넷을 그냥 극단적으로 끌고 간 케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량화하는 쪽이고요. 모바일 넷이고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부터 뭐 버전 몇 가지 계속 나와 있는데 뭐 디텍션에도 쓰이고 클래시피케이션 쓰이고 이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모바일넷의 가장 큰 그 연산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약간 이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연산을 시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볼루션이 어떤 거였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보면 이게 2D 컨볼루션이지만 실제로는 3디멘저널한 오퍼레이션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뎁스가 있어갖고 그 뎁스 부분이 커널도 3디멘저널한 볼륨이고 인풋도 3디멘저널한 볼륨이고 거기서 자야해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커널의 개수만큼 아웃풋도 3디멘저널한 볼륨이 나오는 구조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인풋과 커널을 그 곱할 때 3디멘저널한 블록들이 서로 곱해지는데 그거를 2디멘저널한 거, 즉 수평 수직 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앞뒤로만 연산하는 거를 분리를 시켜서 따로따로 연산을 하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하고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 depthwise convolution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커널이 딱 하나만 있는 컨볼루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뒤에 붙고 요게 그 뒤에 붙고 뭐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컨볼루션하고 동일한 오퍼레이션인데 커널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m은 이제 채널의 개수, 인풋, 그 다음에 df는 인풋 사이즈, 그 다음에 요게 필터, 커널의 수평 수직의 사이즈입니다. DK.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커널의 사이즈가 되겠죠. 3디멘전한 볼륨이 되고 각 인풋 픽셀별로 이거를 계산하니까 인풋 픽셀의 개수가 df의 제곱이죠. 이만큼이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와이즈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요 놈은 커널이 이렇게 n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딱 원 픽셀만 보고 뒤쪽으로만 연산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먼저 연산하고 요 놈을 나중에 연산하는 형태로.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원래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은 이런 것들이 n개가 있어서 여기 곱하기 n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컨볼루션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한다는 얘기는 마치 각 채널별로 따로따로 2디멘저널한 패치들로 컨볼루션을 하는 거나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뎁스 쪽으로는 전혀 연산을 안 해주니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뎁스로만 연산하는 연산자를 뒤에 붙여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연산은 이게 인풋 사이즈고 커널의 개수고 이게 아웃풋 커널의 개수죠. 요거 더한 거. 근데 오리지널 연산은 여기에 그냥 n을 곱한 거죠. 오리지널 컨볼루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컨볼루션은 여기에 n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이제 공통인 거는 mdfdf죠. 이 놈이 공통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dk m 요거랑 그 다음에 n 자, 그래서 모바일 넷의 연산은 이 두 식을 합해보면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컨볼루션의 연산은 이렇고 근데 차이점은 결국은 DK하고 N이 곱해져 있느냐 더해져 있느냐 들여다보면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고 N이 곱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이고 모바일 넷은 N이 더해진 거다. 곱하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훨씬 연산량이 줄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뒤에 큰 팩터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연산을 세이브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거 나누기 이걸 해보면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왼쪽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3x3 컨볼루션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두 개의 컨볼루션으로 나눠서 배치놈 렐루를 둘 다 각각 적용하고 이렇게 풀어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플로우 차트 상에서는 더 복잡해 보이지만 연산량은 훨씬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했던 구글 랩보다 성능이 잘 나옵니다. 이게 연산은 한 30분의 1로 줄이면서 그래서
모바일 넷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인풋 사이즈가 224 by 224일 때 이런 구조를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브레이어가 한 22개, 23개 FC 레이어까지 합치면 정도 되는. 근데 그 콤브레이어가 23개지만 사실 원래 콤보 오퍼레이션 하나였던 걸 두 개로 분리한 거니까 오리지널 컨볼루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 10레이어 정도의 연산을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연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파퓰러하게 많이 쓰인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efficient net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얘기인데 와이드넷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 딥한 네트워크가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 얘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와이드하게도 그러니까 딥하게도 쌓을 수가 있지만 딥하게만 쌓는 것보다는 딥하게 쌓으면서 거기에서 비례하게 더 와이드하게 쌓으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기존의 CNN 네트워크이면 조금 후덥지근하니까 문을 열어놓을래요? 이게? 여기서 용어는 좀 특이한 게 여기서 width라는 게 채널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와이드하다라는 거하고 사실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채널도 일종의 뭐 노드겠으니까 한 레이어 상에서 하고 직접 비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드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어 겟은 그대로 두고 옆으로 와이드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각각의 레이어를 그냥 2번씩 반복해서 더 딥하게 쌓는 방법이 있고 그냥 딥하게만 쌓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레졸루션 각 그 2디멘저널한 사이즈를 여기 수직 사이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그냥 처음부터 늘려 나가는 레이어 수는 그대로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논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디테일이 잔뜩 많은데 키포인트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width하고 depth하고 레졸루션을 따로따로 키우는 것보다는 동시에 같이 키우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냥 실험적인 결론인 거죠. 실험적인 수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키우는데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어떤 팩터가 있고 B라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배를 키우고 싶으면 B를 키우면 되고 뭐 4배를 키우고 싶으면 B를 더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주어진 상수인데 이런 관점으로 적용하면 된다. 즉 여기서는 뭐 각각을 루트 2에 그러니까 2의 3분의 1승씩 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알파는 2의 3분의 1승, 뭐 베타는 2의 6분의 1승, 감마는 2의 6분의 1승 이렇게 하면은 바급했을 때 2가 됩니다. 이건 무슨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니까 대체로 이게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험 결과는 생각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레즈넷 여기가 파라메타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져 있는 뭐 뎁스나 그 위트나 뭐 이런 레졸루션 이런 걸 다 곱했을 때 그 파라메타 사이즈가 수평축이고 수직축은 이제 뭐 테스트 타임의 액큐러시라고 봤을 때
레즈넷은 요쯤에 있고, 덴스넷이 한 요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링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P라는 값을 계속 키워나가면 점점 좀 큰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한 7개, 8개의 버전들이 있는데 거의 좌상단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좀 실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문이다. 뭐 여기서는 뭐 뭔가 기발한 이노베이션이 있거나 뭐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와이드, 뎁스하고 이 레졸루션하고 이 세 개 파라메타를 그냥 조금씩만 늘려나가는 게, 각자 하나씩만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세 개를 동시에 늘리는 게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게 실험적인 뭔가 테크닉들, 아까 뭐 디테일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컨볼루션 쪽을 다루다 보면 이쪽이 이제 워낙 타스크도 복잡하고 뭔가 분석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문들이 뭔가 실험적인 근거로 그 장점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재까지 잘 먹히는 어떤 실험적인 테크닉들, 트릭들을 조금 이제 모아놓은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즈넷을 만든 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논문에 이런 걸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잘 먹히더라.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요약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굳이 남들이 했던 그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남들이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이랬더니 잘 되더라라는 걸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 뭐 여러분들이 아주 심심하지 않는 한은 그냥 갖다 쓰는 게 맞겠죠. 아니면 다시 그걸 다 한번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다가 시간 내에 못 끝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러닝 레이트, 뭐 보통 람다라고 많이 불렀었죠. 그 사이즈를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가 보통 128로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훨씬 더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GPU 메모리가 커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실험적인 룰로 정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128이다 그러면 0.05 정도로 놓고 학습을 시켜나가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러닝 레이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러닝 레이트가 처음 한 5개 에폭 동안은 그 0부터 해서 쭉 올려나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서 정한 에타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5가 되겠고요, M이. 1부터 5까지 점차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올려라. 그랬더니 빠르게 학습이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코사인 커브처럼 이렇게 점점점, 뭐 예를 들어 120 에폭에서 학습을 끝낼 예정이면 거기까지 코사인 커브 형태로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나가면 성능이 잘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1 플러스 코사인 t분의 2파이, t분의 t파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트릭도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우리가 배치놈 평균 분산 계산하고 노멀라이즈 시키고 다시 언폴딩을 해줬죠. 감마 베타를 곱하고 더해서 그때 초기에 시작할 때 감마는 제로로 시작하는 게 좋다. 뭔가 랜덤하게 우리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가우시안으로 보통 많이 다른 파라미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울 내용인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바이어스 텀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자체를 좀 건드려줄 필요가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 라벨 자체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 즉 라벨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에서 한 뭐 5%든 10%든 잘못된 라벨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데이터 샘플이 잘못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이제 연구 분야를 노이지 라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노이지 라벨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원합 벡터로 준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걸 다룰 때. 근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원합 벡터로 줘버리면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너무 높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성능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라벨에 노이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스를 너무 믿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살짝 변형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노이즈를 주는 형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i번째가 1이고 나머지 다 올 제로인 그런 원합 벡터가 있을 때 그 원인 부분을 살짝 줄여줍니다. 엡실론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10의 마이너스 3승을 뭐 이게 1000 클래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나머지가 999개니까 999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쭉 그 엡실론 값들을 더해주는 형태로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를 변형시켜주는 이런 방법론을 라벨 스무징이라고 한다. 사실은 노이즈가 없더라도 이걸 적용했더니 뭐 의외로 성능이 잘 나오더라 뭐 이런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좀 위험한 방법이고 노이즈 라벨일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다음 챕터에서 다룰 내용인데 데이터를 이제 부풀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도 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지만 두 개의 이미지를 그냥 내분점 구하듯이 이렇게 믹스를 시켜버리는 람다 파라미터로. 그래서 두 이미지를 믹스시키고 뭐 여기 0.5 여기 0.5 곱해서 더하고 라벨도 그라운드 트루스도 0.5씩 더해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뭐 판다곰 있고 원숭이가 있다. 뭐 15번째 원합 그 다음에 뭐 50번째 원합이다. 그러면 각각을 0.5, 0.5로 해서 즉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원합 벡터가 아니고 두 군데 넌제로 엘리먼트가 있고 0.5, 0.5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합성된 이미지죠. 실제 사람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팬다랑 원숭이가 섞여 있으니까 사람 관점에서 보면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합성을 했는데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써서 데이터를 부풀려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잔뜩 여러 가지 트릭들이 보고가 된 것들이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2019년 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한번 참고해서 빠르게 시행착오 없이 학습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실용적인 논문인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트릭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웠고
디텍션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혹시 여기도 좀 열어놓을 수 있어요? 히터가 틀어져 있나? 지금 이렇게 조는 학생도 많고. 자,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어떤 이제 문제인가를. 그래서 어떤 한 이미지에 여러 개 물체들이 있으면은 고양이, 덕, 인형, 강아지 이렇게 그 위치를 표시해주고 또 바운더리를 따지는 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히스토리인데 우리가 히스토리를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신 모델도 사실은 이제 뭔가 새로운 지금 기술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를 다 배울 필요는 없고 히스토리 중에 그냥 가장 최신 거를 하나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디텍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에는 이제 RCNN, FAST, Region CNN의 약자입니다. FAST RCNN, FAST RCNN 그 용어가 암시하듯이 세 개가 서로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요놈을 발전시킨 게 두 번째고 요놈을 발전시킨 게 세 번째고 뭐 그런 건데 우리는 세 번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클래시피케이션에도 봤듯이 성능을 높이는 방향 말고 또 경량하는 방향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디텍션에도 경량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이 욜로라는 모델이 있고 굉장히 파퓰러하게 많이 쓰입니다. 욜로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필요한 AI 모델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디텍션입니다. 그렇죠? 카메라 딱 앞에 달아놓고 제일 중요한 건 전방에 장애물이 있냐 없냐가 이 주행 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차선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물을 판단하려면 앞에 뭐 동물이 있는지 뭐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그 트롤리스 딜레마라는 거 들어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게 이 디텍션하고 또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데, 뭐 전차가 달리고 있는데 두 갈래 길로 갈려집니다. 근데 이쪽 길로 가면 뭐 예를 들면 사람이 7명이 있는데 7명 다 죽여버리고 이쪽 길로 가면 예를 들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로 가면 사람이 한 사람만 죽고 죽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초이스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뭐죠? 캐주얼리티, 그러니까 누가 덜 죽게 하느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약간 문제를 변형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또는 뭐 이쪽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뭐 한 7마리가 있다. 그러면 약간 여전히 윤리적인 이슈는 남아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동물을 같은 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전방에 있는 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위급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면은 핸들을 꺾어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내가 죽을 거냐 아니면 그냥 직진을 해버려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밀고 죽이고 지나갈 거냐.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죠. 근데 그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순간적으로 또 판단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는 연산의 그 경량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디텍션은 스피드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스피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에서 필수로 필요한 모델이 디텍션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연산량의 속도 때문에라도 욜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현재 욜로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욜로가 이제 뭐 그것도 계속 뭐 에볼루션을 해갖고 뭐 현재 V7 뭐 이렇게까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소개할 내용은 한 V3 정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약간 옛날 버전이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Faster RCNN 최종 버전. 요거는 그러니까 약간 딜레이가 있는 연산량이 많은 방법론이 되겠고요. 두 종류의 CNN 네트워크를 돌립니다. 하나는 전체 이미지를 그냥 쭉 돌려서 우리가 CNN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앱스트랙션을 하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인 시신경에서도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한 5개나 7개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런 스페이셜 레졸루션, 즉 XY축의 사이즈는 줄지만 뎁스는 커지는, 채널의 개수는 많아지는 그런 피처, 그런 걸 피처 벡터 또는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3디멘셔널 볼륨인데 그거를 그냥 각 칼럼들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들 일일이 다 뽑아갖고 한 줄로 쭉 이어붙이면 그냥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피처 맵, 피처 벡터 같은. 자, 그 피처 맵에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하나 돌려갖고 보통 이제 SPP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스페이셜 피라미드 무슨 풀링 뭐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방금 전에 트릭을 설명한 그 레즈넷 만든 해라는 사람이 제안한 여기저기 컨트리뷰션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안한 어떤 또 다른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재 이미지에 몇 개의 물체가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예상되는 물체 대략의 위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닙니다. 그 위치에 제한한 거에다가 다시 이제 FC 레이어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넣어갖고 두 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의 판단을 합니다. 하나는 이게 어떤 물체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쓰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던 리그레션. 요 사각형 어떤 이미지가 있고 왜 안 나와? 거기서 이런 물체 후보 예상 위치가 있다. 그러면 요 점, 요거의 좌표 XY, 자, 요게 X고 여기까지가 Y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 수직 WH 꼭 4개의 그 실수 4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되겠죠. 저 사각형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 4개의 파라메타 실수를 뽑아내면 이게 일종의 벡터죠. 그냥 4디멘셔널 벡터고 이게 컨티뉴어스한 넘버니까 실제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집어넣고 실제로 사람이 바운딩 박스를 실제로 그려줍니다. 딱 그려주면 이제 그 그려진 위치에 자동으로 좌표가 뜨겠죠. 그 좌표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XYWH를 L2 놈 그것과의 차이의 그 벡터의 차이의 제곱의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이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2장 3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리니어 네트워크 형태로도
이게 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두 개의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여기서 진행을 한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이거를 원래 오리지널 논문은 따로따로 학습해서 이어붙인 건데 사실은 이거를 조금만 모디파이를 하면은 전체를 엔투엔드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우리가 이 3장에서 배웠던 백프로퍼게이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백프랍이 되는가를 여기서 구체적인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연산을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바운딩 박스에 대한 리그레션이 있겠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에 예를 들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라운드 트루스하고의 차이,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L2 놈, 거기서 차이를 에러 텀을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테크닉들로 백프랍을 로스에 대해서 하고 백프랍의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전제 가정이 뭐냐면 포워드 패스는 화살표 방향이고 백프랍은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프랍은 무조건 화살표의 반대로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백프랍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로스를 구하고 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 CNN 네트워크 하나 있다고 그랬죠. 리전 프로포저라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여기서도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너리 시그모이드 쓴 거죠. 그놈 그거는 여기서 상관없구나. 어쨌든 다음 그림이 있나요? 네, 요 그림이 낫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내려오고 요 패스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정보는 또 그라운드 트루스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로스를 또 구하고 총 4개의 로스가 있는 거죠.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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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로스가 꼭 끝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 로스가 계산돼서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개의 로스가 여기서 합쳐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카먼 소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2개의 로스가 따로따로 계산이 됐지만 여기서 합쳐지고 화살표로 내려가고 여기서 또 뭐 직접 올라가는 게 있으면 거기서도 백프랍을 하고 또 이 네트워크를 백프랍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살표의 반대 방향 이동하면 된다. 굉장히 디테일은 복잡하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아주 심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얘기고 조금 이제 몰라도 되는 디테일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이 네트워크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차라리 욜로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바운딩 박스 비슷한 거를 만드는데 요것과 요놈이 사실 비슷한 일을 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놈은 파이널 바운딩 박스고 여기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는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여기는 전체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디텍션은 보통 20개 클래스만 다룹니다. 20개 클래스에 대한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여기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있냐 없냐만 본다는 거죠. 어떤 클래스는 상관없이. 자, 그리고 앵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NN하고 피처 맵이 나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처럼 좌에서 우로 제일 좌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후보군을 정합니다. 모든 가능한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어프로치라고 하고 네, 컨볼루션처럼 딱
서로 난 오버래핑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반씩 오버래핑 돼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바운더리에서 믹싱되는 물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슬라이딩 윈도가 마침 이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리전 프로포절은 피처맵이 256개 피처 벡터로 나오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바운딩 박스 하는데 딱 하나의 후보면 요 K가 1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썼냐면 물체 모양이 꼭 정사각형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놈은 길쭉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뚱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놈은 정사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쉐이프들을 K가 보통 8 이하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개수만큼 그러니까 하나의 위치에서 그 직사각형의 모양을 다양한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앵커의 개수라고 하고요. 그 앵커별로 그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위치. 바운딩 박스 위치는 현재 슬라이딩 윈도우에서의 상덕이적인 위치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면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플러스로 가면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형태로 후보군을 정한다. 자, 이 RPN이라는 CNN은 후보를 정하는 네트워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4개의 로스를 가지고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여기에 후보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바운딩 그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바운딩 박스랑 앵커에 대한 정보들을 그라운드 트루스부터 이걸 계산을 해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체적인 학습이 끝난다. 근데 뭐 대체로 예상하겠지만 구조가 복잡해서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데이터셋도 꽤 크고. 그래서 뭐 보고된 바로는 한 GPU, 옛날 GPU이긴 한데 뭐 며칠 이걸 학습을 시켰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빨리 끝나겠지만. 자, 그래서 뭐 복잡하고 성능도 좋지만 너무 연산량이 많고 느려서 대체로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빠른 것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거는 자율주행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욜로를 보는 게 낫다. 물론 이제 아이디어도 너무 단순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속도가 빨라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대세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의 아이디어는 일단 앞에 나왔던 패스트 RCN하고 어떻게 다른가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RCN이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전체 이미지를 모든 가능한 후보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좌상단부터 좌에서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계속 스캐닝한다 그러죠. 스캐닝하는 이런 과정을 걷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물체를 디텍트하는가 여러분들의 두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도 스캐닝을 하는가? 꼭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바라볼 때 지금 여기 한 1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이 학생들의 위치가 그냥 바로 보입니다. 제 눈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의 위치를 위에서 아래 좌상단부터 내 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니죠. 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이게 뭔가 바이올로지컬한 프로세스 대비 뭔가 비효율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원샷에 딱 물체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놈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이렇게 스캐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연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원샷에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사람하고 비슷해졌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는 거랑 더
멀어진 느낌이 있긴 한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좀 단순 무식한 트릭을 씁니다. 전체 이미지를 그냥 7x7 바둑판으로 끊어버립니다. 전체 이미지를 그리드로 쫙 그어서 좌로 7개, 위아래로 7개, 총 실질이 49개죠. 49개의 이런 조그만 패치들로 나눠서 저 패치별로 물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일일이 다 체크해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던질 거는 그 패치별로 하면은 뭐가 안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물체가 49개가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체가 저 패치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여기서 어비어스한 단점들이 보입니다. 욜로의 단점은 저 패치 단위보다 작은 물체들은 구별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더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욜로의 이제 근본적인 한계는 작은 물체는 좀 찾기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바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저 패치보다 큰 물체들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7개 리전 패치에 걸쳐 있죠. 그러면 저기 하나의 물체인데 저 패치들을 이어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어붙이는 그 과정이 핵심이란 얘기죠. 욜로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렇게 패치 단위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어붙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이게 굿뉴스이자 배드뉴스인데 굿뉴스는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니고 딥러닝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를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냥 전통적인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저걸 이어붙이는 방법을 씁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NMS라는 방법을 써서 이어붙이는 테크닉을 쓰는 거고요. 배드 뉴스는 이게 이제 실제 이 알고리즘의 퍼포먼스가 딥러닝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붙은 지금 말하는 이런 NMS라는 어떤 블록들을 이어붙이는 알고리즘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 이유가 딥러닝 때문은 아닌, 그리고 또 구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이게 모바일 쪽에 올릴 때는 상관없는데 서버에서는 GPU에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 CNN이나 이런 뭐 딥러닝 구조들은 GPU에서 잘 돌아가게 GPU가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뒤에 돌리는 알고리즘들은 전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소팅을 하고 최대 최소를 구하고 뭐 비교를 하고 이런 알고리즘. 그러다 보니까 이게 GPU에서는 잘 계산하기 어려운, 즉 오히려 CPU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뒷단의 프로세싱이 CPU에서 돌기 때문에 뭔가 이게 스케일러블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좀 빠르게 돌리고 싶어서 또 돌리고 싶어서 GPU 사양을 굉장히 높여서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가장 최신 기종인 H100을 쓴다고 해서 욜로가 빨리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CPU에 대한 프로세싱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할 거고, 예, 기본적으로 욜로는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어디 챌린지를 우승한 구글넷 하고 좀 구조가 유사한 구조입니다. 한 20개 정도 레이어를 콤브레이어를 쭉 이어붙인 이런 구조가 되고, 앞에 적절하게 이미지 사이즈를 아까 7x7로 막 자른다고 그랬었죠. 잘라서 해서 최종적으로 7x7 자른다는 게 이제 실제로 잘라서 프로세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쭉 컴프로를 해서 이 레졸루션을 줄여 나가서 마지막 단에서 마지막 피처 맵이
7x7 곱하기 30의 어떤 디멘전을 갖는 피처 맵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의 피처 맵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단 7x7이 아까 그리드를 7x7로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고, 30은 또 더 재미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각 그리드별로 7개 바이 7개로 그리드로 자른다고 그랬죠. 각 그리드별로 우리가 그 패스트 RCN에서 다뤘던 앵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후보 위치에 여러 쉐입을 다루듯이 여기서도 앵커를 2개를 설정합니다. 보통. 그래서 위로 길쭉한 놈, 네, 현재 이 패치보다 사이즈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중심 위치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뚱뚱한 놈. 그래서 그 파라메타를 B라고 하고요. 라지 B. 보통 B 앵커를 씁니다. 그리고 앵커는 바운딩 박스니까 아까 4개 파라메타가 있다고 그랬죠. 좌상단 좌표 XY, 그 다음에 나비, 높이, XY, WH에 대한 파라메타, 그리고 이게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 그냥 그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바운딩 박스가 확실한지 안 한지를 확률로 나타냅니다. 0에서 1 사이로. 그 스코어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2개의 앵커가 있고 각각 5개씩 뭔가 파라미터가 나오면 총 10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디텍션은 20 클래스를 다룬다고 그랬죠. 보통 데이터셋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뭐 1000개 클래스로 1000개로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곱하기 5, 10개 더하기 20개 해서 총 30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디멘전들이 딱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바운딩 박스 위로 톨한 거에 XY, WH 플러스 컨피던스 스코어, 그 다음에 옆으로 뚱뚱한 거 컨피던스 스코어 하고 나머지 소프트맥스 값, 소프트맥스의 아웃 값 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면, 그라운드 트루스는 사람이 다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XY, WH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로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개의 로스를 가지고 여기서 나온 값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L2놈 계산해서 백프랍을 시작하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요 30디멘전의 이 벡터를 가지고 각 요 후보 위치별로 굉장히 49개가 있죠. 후보 위치가. 그 다음에 각 후보 위치별로 2개 앵커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총 98개가 있습니다. 98개를 통째로 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럼 너무 혼란스럽겠죠.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합병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겹치는 물체들은 합병을 해주는데 사실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욜로의. 재미난 사실은 욜로의 핵심은 딥러닝이 아니고 뒷단에 이거를 머징을 시켜주는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머징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